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88년은 한국에 있어 굉장히 특별한 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였기 때문인데 잠시 그게 왜 그리도 특별한지 좀 설명해보자면 과거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또 6.25 전쟁으로 거의 피폐해진 상태였죠. 그런 국가 상황을 아주 빠르게 극복하고 국제대회인 올림픽까지 개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올리고 자긍심을 올릴 수 있는 행사였던 겁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인식도 바꿀 수 있는 계기였고요. 그때쯤 해서 국내에서는 이 분위기에 발맞춰 영어 학습 열풍이 불었습니다. 또 그 기회를 잡고자 서울의 유명 영어학원에서는 원어민 교사들을 대거 채용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 캐롤린 조이스 아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1962년생인데 워싱턴주 시애틀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덴마크에서 여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때의 경험은 그녀에게 아주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후 캐롤린은 전 세계 문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사진을 전공하게 돼요. 이후부터 독일과 프랑스 등등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사진 작가로 활동했죠. 여기에다가 또 평화 봉사단을 했는데 네팔에 가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캐롤린이 상당히 활발하고 또 의욕적인 사람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러던 그녀가 25살이 되던 해 1987년입니다. 캐롤린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영어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토모유키라는 일본인 남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머지않아 토모유키로부터 프로포즈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이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갖게 돼요. 하지만 캐롤린은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좀 더 자유롭게 세계를 누비고 싶었고요. 이때쯤 그녀는 결혼을 해서 일본에 정착하는 게 맞는지 고민에 빠져 있던 때인데요. 마침 캐롤린은 한국에 있는 한 유명 영어 학원에서 입사 제의를 받게 됩니다. 또 올림픽과 맞물려 있던 터라서 캐롤린도 한국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결국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1988년 10월 한국에 입국하게 되죠. 캐롤린이 와보니까 이미 이 학원에는 또 다른 미국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캐시 패트릭 그리고 샌드라 에임스라는 여성 동료들과 가깝게 지냈어요. 이 세 사람은 주말이면 함께 한국 여행을 했고요. 또 종종 이태원 클럽에서 술도 마시며 한국을 즐기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캐롤린에게는 만족스러운 한국 생활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약 2달이 지난 1988년 12월 20일 그날 캐롤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너무 성실하고 절대 무단결근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관계자와 동료 교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연락을 했지만 그 누구도 연락이 닿지 않아요. 결국 걱정하던 친한 교사들이 직접 그녀의 집에 찾아가 보는데요. 같은 날 낮 12시 30분 캐롤린이 거주하고 있던 잠실의 한 아파트에 동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부터 한눈에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캐롤린의 집 현관문이 그대로 열려있던 겁니다. 그래서 일행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방이 펼쳐진 장면은 처참했습니다. 침대 위에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이 끊어진 캐롤린이 발견된 겁니다. 곧장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죠. 우선 캐롤린의 행적을 좀 살펴볼까요? 전날인 12월 19일 그녀는 평소대로 학원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30분에 퇴근하면서 지하철 타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잠실 아파트로 순조롭게 들어간 건 확인됐어요. 그렇다면 범행이 벌어진 시간은 집에 도착한 한 11시 때부터 다음날 동료들이 발견한 낮 12시 30분 사이로 좁혀지겠죠. 처음 이 사건을 보고받은 경찰은 이게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강도 살인이 아닐까 추정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현장이 너무 깨끗해요. 현관문이 열려있긴 했어요. 하지만 특별히 도난당한 물건은 없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이 현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캐롤린의 상태였는데 시신에는 무려 30번이나 찔린 자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그걸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던 캐롤린의 방어훈도 그대로 보였죠. 여기서 경찰은 이 사건이 오직 그녀의 목숨만을 노린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일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데요. 결정적으로 캐롤린의 집 탁자 위에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즉 그렇다면 사건 당일 함께 커피를 마실 정도로 친분이 있는 누군가가 이 집에 방문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방문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까지 추리가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캐롤린 주변 사람들 모두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중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건 캐롤린의 일본인 남자친구 토모유키였어요. 주변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당시 캐롤린이 한국에 와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성들과도 자유롭게 어울리는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토모유키는 지금 캐롤린한테 프로포즈를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듣진 못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일하겠다면서 한국으로 훌쩍 떠나버렸고요. 만약 토모유키가 이 캐롤린이 한국에서 좀 다양한 이성을 만나고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분노를 품었을지도 모르고 이건 충분히 원한 살인의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토모유키는 사건 발생 전후로 한국에 입국한 기록 자체가 없어요. 마침 캐롤린 장례식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죠.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는 미국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주한미군에게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쪽에서 존 보트라이트라는 수사관을 보내서 이 조사를 지휘하게 돼요. 그 또한 이 사건이 면식범에 의한 거다라고 확신을 했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캐롤린의 주변 사람들을 아주 신중하게 탐문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는 캐롤린의 절친이라는 캐시 패트릭과 샌드라 에임즈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캐롤린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중에 캐시는요, 이미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친구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떠난 거예요. 뭔가에 쫓기는 듯 갑작스러운 귀국이었죠. 자, 어쨌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수사관은 남아있던 샌드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게 됩니다. 존 수사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캐롤린을 죽였습니까? 근데 이때 샌드라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달라요. 대답이 거짓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수사관이 질문을 바꾸게 돼요. 당신은 살해 도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샌드라는 이번에도 몰라요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이라고 나타났죠. 수사관은 샌드라가 사건에 어떤 형태든 연관이 있다는 걸 직감했고 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가지고 그녀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얼마 후 샌드라는 드디어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됩니다. 캐롤린을 죽인 사람은 캐시예요. 그 도망간 캐시요. 미국으로 간 캐시. 자, 그녀의 말에 따르면 캐시가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일찌감치 그녀의 이런 성적 지향을 알고 있었고요. 그런 캐시가 새롭게 이제 학원에 온 캐롤린을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을 고백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데 한편 이제 새로운 캐롤린은 이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결혼을 전제로 한 남자친구도 있었죠. 그래서 동료들은 캐시야 너 그거 안 될 일이다 하고 만류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는 캐롤린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12월 20일 새벽에 불현듯 이 친구 샌드라가 캐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어딘가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 내가 캐롤린을 죽인 것 같아 라는 캐시의 말이에요. 그래서 샌드라가 놀래서 일단 캐시를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캐롤린의 집으로 향했다는데요. 가보니까 정말 침대에 피로 뒤덮인 캐롤린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는 그 캐시가 말하길 내가 내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 이 캐롤린 집에 찾아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그녀를 부엌칼로 찔렀다라고 말했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확히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 근데 이상하긴 하죠. 이전에는 다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마음을 고백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칼로 이렇게 30번이나 찔러서 죽였다? 어쨌든 이 부분은 또 전적으로 미국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투명하게 드러나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 범인 캐시는 자, 우리 차라리 강도에 든 걸로 위장하자 라면서 샌드라를 설득합니다. 이때 샌드라가 말을 하길 자기가 너무 놀래서 캐롤린의 몸을 만져봤는데 어라? 아직 온기가 남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순간 샌드라는 혹시나 캐롤린이 깨어나서 우리 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까봐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손으로 캐롤린의 목을 그었다고 진술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아니,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캐시도 아니고 새벽에 전화 받고 온 샌드라가 갑자기 이 집에 와가지고 나한테 모든 게 몰릴까 두려워서 나도 마지막 살인을 했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역시나 샌드라는 이후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내가 캐시랑 같이 집에 간 건 맞지만 목을 그은 건 내가 아니다. 그건 캐시다. 이러면서 정정을 하는 겁니다. 경찰도 뭐가 진실인지 이제 혼란스럽웠고 또 다각도로 조사를 했죠. 근데 아무리 샌드라를 조사해 봐도 이 사람이 캐롤린을 살해할 동기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찰은 결국 미국으로 도망간 캐시가 살인을 했다고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샌드라는 어쨌든 범인 은닉죄와 증거인멸죄로 기소됩니다. 이후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그것조차 얼마 후엔 모범수라는 명목으로 6개월 만에 나와서 바로 미국으로 돌아갔죠.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진짜 범인은 지금 누구예요? 캐시예요.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죠. 한국 사법부는 샌드라의 증언으로 인해서 유력한 용의자가 된 이 캐시 패트릭이라는 사람을 한국으로 소환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돌아올까요? 아니죠. 캐시는 이걸 끝내 거부했어요. 사실 여기엔 굉장한 허점이 있었는데 1988년에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건 사실 그로부터 무려 10년이나 지난 199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캐시를 강제로 한국에 데려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고 미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 미국 법이 아무리 미국인이 미국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어도 그게 해외에서 있는 범죄라면 미국에서 재판을 할 수 없게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재판은 현지에서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건 뭐예요? 캐시는 지금 강력한 살해 혐의를 받고 있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 어떤 수사나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캐시는 빠져나갔어요. 물론 피해자, 가해자 모두 미국 사람들이지만 또 그래서 한국인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이게 그냥 묻히면 너무 억울한 상황인 거죠. 타국인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떠난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심정은 또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근데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2019년 3월에 미국의 대형 방송사인 CBS에서 이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룬 다큐를 방영했어요. 그 방송에 따르면 용의자였던 캐시는 현재 대학에서 18년째 교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대학층에서는 그녀가 교직원으로 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이 다큐에서 캐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입을 열게 되는데요. 저는 캐롤린을 죽이지 않았어요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샌드라가 범인일 거라고 아주 짧게 진술했죠. 사실 길게 진술해도 변할 게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으로 돌아간 샌드라의 근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30년 전 사건의 유력 용의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범인이라고 지목할 뿐이에요. 현재는 진범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남겨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1988년 12월 19일, 과연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렇게 뻔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게 지금의 2023년 벌어졌다면 어림도 없을 사건입니다. 안타깝게 사망한 외국인 교사 캐롤린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